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00년 전 오늘 중국 상해에서 한국 독립운동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고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선포했습니다.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됐지만 1919년 임시헌법이 만들어지면서 100년 전 제1차 개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00년 후 오늘 대한민국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전체 재산이 42억 6천여만 원인데요. 이 중 83%인 35억 5천만 원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죠. 주식이 주업이고 판사는 부업이냐라는 조소까지 들려오는데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안다면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을 텐데요. 100년 전 임시정부를 세운 분들께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2019년 4월 1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가의 첫째 상징이 국기라면 둘째는 화폐입니다. 세계 화폐의 8알은 앞면에 인물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화폐에 실리는 인물에는 국가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제 일본 정부가 1만 엔권의 시부사와 A이치를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부사와는 일본 경제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그는 구한말 화폐를 발행하고 제1은행 또 경부철도 사장을 하면서 한반도 경제 침탈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오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 뉴스를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시부사와 A이치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고요. 일제의 한반도 경제 침탈에 관해 알아보죠. 서울시립대학교 정재정 교수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생생경제의 역사학자가 나오신 건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도 경제 프로그램 나가신 건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왜 생생경제의 역사학자를 모셨는지 앞에 잘 설명을 했으니까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들으실 것 같아요. 오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역사학자로서의 소회 나눠주시죠. 예,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지 10년도 안 돼서요.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특히 1910년대는 이른바 무단통치라고 해가지고 헌병 경찰이 일반인들의 일상생활까지도 엄격하게 통제하던 시대였거든요. 네. 그걸 뚫고서 3.1운동을 일으켜서 그렇죠. 그 열기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는데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선 왕조와 같은 이 왕 전제 정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을 표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와 이념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일제의 그 억압이 심했던 그 무단 통치 시기에 일어난 세워진 임시정부 네. 그리고 그것이 민주공화제라는 것이 선포됐다는 것. 그 두 가지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네. 역사학자다 보니까 역사적 인물들을 가장 많이 접하실 텐데 그럴 때마다 이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이런 조상들 이런 분들 인물들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나는 그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전 늘 하거든요. 어떠세요? 대단한 그러니까 그렇죠. 그 냉혹한 시대 더군다나 이역만리로 이산이 돼가지고 말이죠.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의와 용기 또 배짱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이 뉴스를 접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네. 저뿐만 아니라 이 뉴스 들으신 분들 굉장히 좀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화폐를 이번에 발행을 하면서 네. 구한말 한반도 경제 침탈에 선봉에 섰던 상징적 인물을 새 지폐에 넣겠다는 거거든요. 교수님은 이 소식 처음에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일반인들이라고 할까 또 최근에 한국의 언론 보도하고는 좀 다른 생각으로 접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떤 생각이요? 왜 그러냐면 시부사와 H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도 쓴 게 있고 제가 연구하는 일제 강점기의 그 경제사라고 할까? 네네.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어가지고 일본 자체에서 봤을 땐 말이죠. 네. 일본 자체에서 봤을 때는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화폐에 등장하리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네. 실제로 1960년대부터 이 후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수염이 난 사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수염이 없다는 거는 요새 소위 화폐 위조 기술이 이제 네. 발달됨에 따라서 이제 위조 화폐를 만들기가 쉽다고 그래요. 수염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네. 제외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방지하는 3D 기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일종의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등장할 때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베 정권 들어서 이제 우경화됨에 따라 이 사람을 지폐에 넣겠다는 게 아니라 위조 지폐 기술이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실제로. 나오면서 이 사람을 이 지폐에 올려도 되겠다라고 일본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건 현실적인 판단이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게 반갑지 않은 걸 넘어서서 분노할 만한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왜 그러냐면 시부사와 H를 있잖아요. 일본 국내에서 한 500여 개의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경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기업 중에 큰 기업들은 한국에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을 경제 침탈하는데 앞장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니까 네. 국가 권력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H를 점령한다든지 침략을 할 때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대개 기업이었어요. 그렇군요. 당연히. 요새도 왜 어디에 파병을 하면 따라서 맞습니다. 경제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때 시부사와 H가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제1은행이라는 은행을 만들어요. 네. 1876년에 조선하고 일본이 소위 수호 조약을 맺어요. 그 해 벌써 제1은행의 지점을 부산에 설치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은행을 통해서 경제 침탈하는데 그 후에는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철도가 경인철도거든요. 네. 서울에서 인천까지. 그 철도를 미국 사람이 놓게 돼 있었는데 미국 사람이 일본에 팔아요. 부설권을. 네. 그게 앞장섰던 사람이 시부사와예요. 시부사와. 이 시부사와가 네. 경인철도 합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사장이 되죠. 그리고 일본 자본가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경인선을 놓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경부철도도 마찬가지고요. 경부철도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시부사와 사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철도는 조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지 10년 전에 벌써 일본이 장악하고 그걸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그렇죠. 한국을 침략한 거죠. 네. 지금 일본 1만엔 지폐 모델로 등장할 걸로 알려진 시부사와 H가 어떤 사람인지 한반도 경제 침탈에 어떻게 앞장섰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재정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1은행 설립했고 그리고 한국철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경부선 부설권을 획득해서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할 수 있는 교두부 역할을 그 사람이 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교수님께서 또 철대와 근대서울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인데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괴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네. 뭐냐면은 시부사와의 결정 중에 말이죠. 네. 경인선 경부선을 놓을 때 일본에서는 이 군부라든지 정부는 협궤를 놓으려고 그랬어요. 협궤. 예, 협궤는 이 폭이 좁은 거예요. 열차 폭이. 네. 일본이 당시 협궤를 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식의 협궤를 놓으면은 우선 비용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이미 놓여 있으니까. 그런데 시부사와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아니다. 우리 한반도는
대륙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대륙, 유럽 같은 데는 표준계를 했어요. 표준계는 협계보다 높습니다. 네. 폭이 1.435m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철도가 그거거든요. 일본 국내 철도보다 훨씬 기능이 우수하죠. 네. 많은 물량을 실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비용도 더 드는데 더 들고. 왜 이걸 주장했을까요? 그 사람이 주장한 건 한반도는 대륙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계의 간선이 될 것이다. 한국에 놓이는 철도는 일본처럼 섬나라에 있는 철도가 아니고 대륙하고 연결이기 때문에 세계의 간선 철도가 되니까 네. 처음부터 성능이 우수한 걸로 와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걸 관철시켰어요. 그런 점에서는 시부사와의 어떻게 보면 해안이라고 할까 그게 나타난 측면이 네. 있죠. 그러니까 네. 기업인으로서의 해안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이제 한 약소국을 경제 침탈한 장본인이라는 게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의 평가고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그래서 이 철도를 놨고 그게 결국은 경제 우리가 속국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당신은 철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군사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략의 선봉 그러니까 지렛대라고 보면 돼요. 그 지렛대를 놓은 거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시부사와 H는 그냥 기업가에 불과하다. 일본이라는 국가식민지와 경제 침탈에 앞장섰고 기업가로서 그냥 기회였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약간 냉정하게 네. 일본 안에서의 시부사와의 역할이라고 할까 이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시부사와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1867년에 네. 파리의 만국 박람회에 갔다가 유럽의 산업이라든지 군사 시설을 보고서 일본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눈이 떼내는 거군요. 떴죠. 네. 그래서 와서 명치정부의 관료를 조금 하다가 아예 실업계로 돌아가서 수많은 기업을 만들어요. 주로 만든 기업이 은행, 철도 이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한 500여 개를 기업하는데 그 사람이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고 뭘 주장하냐면 경제와 도덕의 합의를 주장해요. 경제와 도덕의 합의요? 우리 요새 생각하면은 언뜻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경제 사상의 기본에는 논어가 있어요. 논어. 네. 논어에서 말하는 공공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거다. 그래서 의리와 이익이 합치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한 500여 개의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했지만 재벌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명치시대의 기업가 중에는 다 재벌이 되거든요. 나중에 미쓰이나 미쓰비시나. 그런데 시부사와는 그런 것들이 잘 되면 매각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자체 내에서는 이른바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해요. 근데 저는 교수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슬픈 게 정말 이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게 인간만도 못한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인이 생각한 경제와 도덕의 합의 공공을 위한 이 가치에 조선 사람들은 없는 거잖아요. 없죠. 물론 한계죠. 그게 예를 들면은 조선에 철도를 놓지 않습니까? 같은 철도를 놓으면 일본이라고 같은 요금을 타잖아요. 그렇죠. 요금을 내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진작 취급을 하고 다른 칸으로 밀어내다고 하는 게 철도 실상이에요. 그 당시에 실상. 그리고 시부사와가 경영한 것은 철도뿐만 아니고 경성전기도 있었고 수많은 기업들을 조선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인프라 사업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조선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의 한국 침략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 당시에 제국주의 시대의 하나의 전반적인 흐름이죠. 그런 거가 했으니까 우리로 봐서는 일본인들 평가하는 거하고 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당연히 같을 수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폐라는 거는 국가의 얼굴이고 또 내국인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들과 모두가 쓰는 건데 거기에 어쨌건 한 나라의 경제 침탈에 앞장선 인물을 실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당연히 우리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부사와 H라는 일본인에 대해서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 또 임정 100주년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어떤 경제 침탈을 했는지를 또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1910년도는 무단 통치 시기라고 하셨고 네. 그리고 19년부터가 이제 문화 정치 시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31년부터가 병찬 기지화 및 예. 전시동원 시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 경제 침탈은 언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언제 가장 극심했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벌써 1910년 강점 이전에 네. 경부선 놓죠, 경의선 놓죠, 경의선 놓거든요. 그리고 식민지화 하자마자 1910년대는 이제는 화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선은행으로 다 바꾸죠. 네. 그리고 이제 토지조사라는 걸 해요. 토지의 소유관계를 해가지고 이 총독부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10년대. 네. 20년대 가서는 일본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조선에서 쌀을 증산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소위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는 이 농토 있잖아요. 개량 사업이라든지 품종 개량 해가지고 쌀 증산해가지고 증산되는 거 몇 배를 더 일본으로 수탈해가는 정책을 해요. 네. 그 30년대 가면은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만주 침략하죠. 37년부터는 중국하고 전쟁.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는 중국 대륙과 가운데 있잖아요. 일본하고. 네. 그러니까 조선을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팔뚝이라 생각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군수물자 생산 그거 하기 위해서는 광산 자원을 개발해야 되고 등등의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가죠. 네. 그 미스터 션샤인 그 드라마 보면은 일본에서 이제 화폐를 이제 일본 화폐를 예, 써라라고 예. 하는데 한국 상인들이랑 이제 조선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일본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항의하더라고요. 네. 이거 뭐 지금 조선에서 통용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 뭐야 막 네. 이러는데 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화폐 예, 개혁 예. 이야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예. 그렇게 화폐를 바꿨고 또 토지 조사를 해서 토지를 또 소유했고 또 산미 증식이라고 하셔서 뭐 식량도 약탈했고 특히 1930년도에는 전쟁에 필요한 이런 필수품 조달을 위해 군수공업을 위주로 하는 공업화 정책도 추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일본 자본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돈이 넘쳐서 조선에 투자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930년대에. 30년대쯤 가면요. 일본 국내에서는 네. 이 공장법이라든지 요새 왜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걸 금지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장시간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보다 땅값이 싸니까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걸 쉽게 확보할 수가 있고 네. 또 조선에는요. 일본에 없는 광산 자원이 풍부했어요. 네. 그 원료를 확보할 수가 있고 이 등등이 합쳐져 가지고 일본의 자본가들이 조선에 대대적으로 투자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 거대한 산업들이 생겨나요. 그렇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지금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도 새록새록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희 계속 2부에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교수님. 네.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죠? 좋습니다. 네. 저희 또 준비한 선물 있어서요. 선물 소개 듣고 다시 올게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임시정부 100주년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요, 교수님. 예. 스트레인지스트 카인더님, 네, 객관적이고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춘택님은 광산 일본 화폐 이렇게 네. 보내주셨는데 네. 무슨 말 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선 아마 광산하면 우리나라에서 금관 같은 거 채취하는 그러한 사업도 이 시부사와가 좀 관계를 했어요. 네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화폐. 화폐에서는 이 아까 제일은행을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말은 중입이었지만 실제로는 시부사와가 일본에서 설립한 은행이 제일은행이에요. 그리고 요새 오늘날 일본에서 미즈노은행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전신이거든요. 그 은행에서 우리나라에 화폐를 발행했어요. 네. 1902년부터 4년까지 화폐를 발행하는데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그 화폐에 자기 사진을 넣습니다. 시부사와의 사진을.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일본에서 이번에
화폐에 자기 시부사와 사진 넣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미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시부사와 사진을 넣은 화폐가 발행이 됐어요. 그걸 이제 유통을 시키려고 했죠. 네. 그러나 나중에 잘 못 가가지고 결국은 통관부가 설치된 후에 소위 이 화폐개혁이 나중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설치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신민지 후에는 조선은행이 돼서 조선은행을 꼭 가죠. 그 화폐개혁 이게 하나의 금융 침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네. 제1은행에서요. 당시 대한제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물론 일본 정부가 뒤에서 백업을 하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1은행이 이 대한제국의 국고를 관리했어요. 그럼 요새 말하면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가진 거죠. 그렇죠. 그 나라에. 제1은행이 그걸 네네. 관리하고 네. 담보를 뭐로 잡았냐면은 우리나라에 세관 수입 있잖아요. 네. 관세 수입 이런 네. 걸 한 거니까 자연히 한국의 화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따지면 혈액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혈액의 흐름을 장악한 거죠.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조선 정부가 이제 아무래도 이 서양식 세관 업무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 그거를 이제 그 세금? 네네. 그거를 빌미로 삼으셨다 네네. 그러셨잖아요. 근데 조선 정부가 이런 세관 업무 지식이 부족하니까 외국인에게 이렇게 위탁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일본이 예. 끼어들어서. 그렇죠. 예. 잘 알다시피 그 1880년대 네. 멜렌드로프라고 들어보셨죠? 독일인. 그 사람을 우리나라의 세관사로 고용을 하잖아요. 고빙을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일본 경제 침탈이 강화되면서 일본에서 접수를 해가는 그런 거죠. 그렇군요. 지금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9894님께서 독립선언 100주년 경제에 이어 역사까지 공부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경제 프로에서 역사 공부하실 줄은 모르셨죠 여러분? 8291님 임시정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7619님 답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학자의 전공 분야인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채보상운동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이런 일제 경제 침탈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요. 물론이죠. 네. 우리 한국인들도 있잖아요. 이제 개항 이후부터는 이제 회사, 기업 이런 거에 대해 눈을 떠요. 네. 물론 그전에는 전통시대에도 이제는 장사를 하고 다 했죠. 그런데 이제 근대적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눈을 뜨게 되니까 많은 회사도 설립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회사 설립을 하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 120, 30년 전에 설립한 회사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네. 두산그룹 있잖아요. 네. 두산그룹의 박승직 상해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직물 공장 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지금의 그 서울에 소위 그 광장시장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서 상점을 내가지고 했던 기업들이 지금까지 연속이 되는 게 있어요. 네. 일정은 한국인들도 이제는 이 자본주의 세계라고 할까 여기에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하죠. 그러나 일본은 그 틈을 노려가지고 네. 이권을 빼앗고 침탈에 들어오게 되니까 한국인이 무슨 이제 인프라 같은 걸 만들려면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 차관을 빌리잖아요. 네. 차관을 빌리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지 못하니까 대신 경제 이권을 장악을 하죠. 거기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주머니 돈 털어서 네. 이 빈혈을 팔아가지고 일본 빚을 갚자 하고 나선 게 국채보상운동이에요. 네. 1907년, 8년 이때 말이죠. 네. 이때 일제가 정말 한국의 경제를 파탄에 빠뜨려서 일본에 예속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차관을 우리 국민들이 좀 갚아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국제보상운동이고요. 이건 정말 민중들이 시작했고 또 교수님이 앞서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하고 싶습니다. 근대화에 눈을 뜨면서 기업들이 세워졌다. 이런 주장 때문에 일제 식민지 시대의 경제 성장이 60, 7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학문적 논쟁인데요. 네. 이제 그런 걸 이른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네. 제국주의 미화론이라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인구가 늘어가고 공장 수가 증가한 거라도 이런 것들은 팩트니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방 후에 60년대, 70년대 한국의 그 경제가 그 기반이 됐다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잘못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선 45년 해방이 된 이후부터 남북이 분단이 돼요. 남북이 분단이 되는데 남북 분단이라는 뭘 의미하냐면 일제시대 때 주로 대공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광산이 개발됐던 것은 38선 이북이에요. 네. 남한에는 잘 알다시피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별로 큰 공장들이 없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 6.25 전쟁이 나요. 6.25 전쟁이 나와서 그나마 있었던 거 대부분 파괴가 돼요. 그런 속에서 실제적으로 60년대, 70년대에 경제 개발을 할 때 쓸만한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60년대, 70년대 우리들이 그러니까 한국이 선택한 경제 정책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차관, 기술 이런 걸 바탕으로 피땀 흘려 노력을 한 결과 그렇게 된 거죠. 네. 일제시대 때하고의 직접 연관이라는 건 상당히 약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기업들이 철도나 전기 같은 기간 산업을 주도해서 했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자본주의가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세워진 건 맞지만 그게 계속해서 6, 70년대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될 정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맞습니다. 잘못됐다. 또한 예.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 니네 우리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그때 지배했기 때문에 개화도 빨리 됐고 근대화도 빨리 된 거야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네. 일면 타당성은 있죠. 뭐냐면은 네. 이 저 식민지 시대라고 하는 게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근대라는 시대예요. 근대 문명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일본인들이었어요. 네.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말이죠. 그 당시 학교를 나와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일본인들이 다 장악을 하니까 핵심 기술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한국의 전반적인 숫자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비율에서 봤을 땐 상대적으로 일본인들한테 핵심 부분들은 좀 이제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된 후에 대단히 곤란을 겪죠. 예를 들면 철도 얘기를 또 하나 하면 일본인들이 철도 운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일본이 다 물러갔잖아요. 그럼 우리 손으로 기관차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 부서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지 못했어요. 네. 차표를 팔고 차장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열차 시간표를 짠다든지 하는 걸 못했기 때문에 무척 큰 그때 들어왔던 게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기술이라든지 미국의 네. 노하우나 자본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그 기간 사업들을 만들어줬지만 가면서 이제 시스템은 전혀 그렇죠. 부재하고 사람도 안 키워놨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또 자력갱생한 건 네네. 이제 우리의 몫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유튜브에 한 분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명쾌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역사학자 분들의 그 특유의 울분이나 그런 주관적인 하나의 치우침은 없으신 것 같네요. 저야 사실은 네. 엄정한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네. 냉정하게 네. 세계사의 차원에서 우리 역사 또는 일제강점기를 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결이. 네. 오늘 경제 프로에 잘 모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 경제 수탈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근로정신대 어르신들은 물론이고요. 이 강제징용, 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상흔이라고 할까 상처죠. 이게 아직 남아있고 또 하나는 그거를 전후에 처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했죠. 1965년에 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가 애매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또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쪽에서는 일본한테 그 당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무슨 소리냐.
이제까지 식민지를 지배한 나라 중에서 그런 거 한 적이 아무도 없다. 사실이에요, 그거는. 지금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버틴 거죠. 아니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끝까지 15년 동안 그거 가지고 입지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타협한 게 그냥 적당한 선에서 머무려 가지고 한국에 이 청구권 자금이라고 할까 이런 걸 주는 걸로 해가지고 네. 마무리 지었던 것. 그 부족했던 점이 요새 터져 나온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협의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무효화하고 지금 다시 이제 과거사 청산하자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있잖아요. 사회자님 말씀하고 약간 다른데 뭐냐면 지금 정부도 이것을 무효화하자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네네. 이걸 무효화했다가는 진짜 이거는 이제 외교적으로 네.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단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65년 체제를 무시하면. 네. 그러나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답을 안 내놓고 있어요. 좀 답답하죠.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보관은 있지만 그건 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얘기하면 지금 이 국가 방향이라는 것도 네. 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계속 이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한테는 끝난 얘기가 아니니까요. 아니죠. 네. 네. 지금 최근에만 해도 537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저도 몇 번 뉴스를 전해드린 게 있는데 이거는 일본 기업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정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대 정부는 외교전이라고 한다면 일본 기업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는 일본 측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겠죠. 일본은 이것조차 네. 이미 1965년에 네. 소위 청구권과 그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협정이 하나 있어요. 그 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하는 게 일본 주장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사회자 말대로 일본 기업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런 걸 했을 때 차라리 요구하는 대로 1억 원이면 1억 원씩 이렇게 돈을 물어주고 네. 기업을 계속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업 중에는. 그러나 그렇게 돼버리면 일본이 주장했던 전제가 무너져요. 65년으로 다 끝났다는 게. 그러면 일본은 한국하고만 그런 게 아니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하고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네.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런 점까지도 폭넓게 볼 필요가 있죠. 네. 네,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우리 교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 9772님께서 교수님 저는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말이 항상 떠오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인가요? 명쾌하신 교수님의 시각으로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1920년대 들어가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10년대 무단 통치를 해가지고 엄격한 통제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3.1운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도 이러한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 어느 정도 숨통을 터줘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바꿔요. 그래서 한글 신문도 발행하고 잡지도 발행하고 단체도 만들게 해요. 네. 그런 속에서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길게 보면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실력을 길러야 되고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네. 우리 스스로가 근대 문명을 만들어가는 게 나중에는 독립하고 연결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 중에도 큰 공장을 세우는 사람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경성방직 같은 그런 방직을 세우고 고무신 공장을 세우고 요새 말하는 그 메리아스 공장 같은 거 세워가지고 한국인들한테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그런 속에서 그러면 이왕이면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사서 쓰자. 이게 바로 우리의 실력을 기르는 기대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죠. 네. 그런 운동이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국산품 애용. 요새 말하면 국산품 애용이 애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경제적 수탈 정책에 항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경제적 힘을 기르는 거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임시정부 100주년 맞이해서 우리 역사학자와 함께 경제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교수님, 우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일제의 혹독한 지배 아래서도 말이죠. 언젠가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국내에도 있었고 국외에도 있었고 그야말로 중국 대륙이나 연해주나 이 미국 등과 같이 수많이 떨어진 곳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이 10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이 경제 프로니까 이 프로가 일제시대에서도 한국인 나름대로 기업을 이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업 활동도 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30년대쯤 가면 공장 수라든지 이런 속에서 일본인들이 가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능가를 해요. 네. 거기에서 쌓은 실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해방 후에 한국이 스스로의 국가를 만들어가는데 큰 자산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일제시대라는 그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꾸준하게 그와 같은 걸 했었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게 좋아요. 그걸 간단하게 요새 친일이라든지 반일이라든지 이러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비판한다니 싸운다니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한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남은 과제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